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자주 나오는 사료입니다. 그럼 이 사료에서 어떠한 포인트를 찾냐?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과전을 설치하여 여기서 그냥 거의 답은 나왔습니다. 뭔지. 자, 근데 계속 이제 보죠. 토지를 받은 자 주군의 그의 아내가 자식이 있고 수신하는 자는 남편의 과전을 모두 물려받고 수신. 한마디로 믿음을 지키는 여자. 한마디로 재가를 안 하고 믿음을 지킨 여자는 남편의 과전 그대로 물려받는다. 이건 수신전입니다. 자, 그리고 부모 모두 사망하면 그의 자손,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 자손이 휴량전을 받는다. 자, 수신전, 휴량전 나왔고 경기지방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1391년에 전면적 토지개혁인 과전법을 이야기합니다. 과전법. 자, 참고로 이 1390년 과전법을 한 뒤로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죠. 그리고 이 과전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당시 고려시대 후기에 실권을 갖고 있던 경제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권문세족의 경제력을 신진사대부한테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신진사대부의 경제력이 올라가는 계기가 된 게 또 과전법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91년의 과전법이다. 자, 그리고 이제 수신전, 휴량전이 있었다. 보시고 바로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료는 빈출 사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몰라도 경기지방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게 좀 힌트입니다. 자, 과전을 지급함으로써 조선 개국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조선 개국세력 바로 신진사대부거든요. 자,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자,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가 되었으면서도 관직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인전을 지급했다. 이거는 틀립니다. 어쨌든 답은 1번이 맞기 때문에 답은 바로 1번 나옵니다. 옳은 것은. 자, 그러면 한인전을 지급하였다. 이 한인전은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 비교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토지제도는 뭐가 있었고 조선시대 토지제도는 뭐가 있었냐? 자, 그걸 잠깐 비교를 할까 합니다.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는 전식과라는 게 있습니다. 전식과.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는 과전법이 있죠. 자, 그리고 전식과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양계를 제외한. 그러면 조선은 과전법은 뭐를 대상이냐? 경기지방의 토지. 고로 아까 사료에 나왔던 경기지방. 그게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겁니다. 경기지방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고려시대는 전지도 주지만 전지와 시지를 같이 줍니다. 한마디로 보통 일반적인 논밭을 얘기하는 전지 그리고 뗄까 먹을 수 있는 시지를 줘. 한마디로 전지와 시지를 과는 관리의 등급이거든요. 관리의 등급에 따라 나눠주는 것. 전식과. 그게 바로 고려시대라면 조선시대는 시지는 주지 않습니다. 전지만 줍니다.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자, 그래서 관리 등급에 따라 전지만 주는 거를 바로 과전법이라고 하는 거고 요것만 아신다면 일단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한인전 어디 있냐? 이 전식과 여러 토지 중에 한인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고로 이거는 고려시대의 전식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전법하고는 상관이 없죠. 3번 관지나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농지와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줬다. 이게 틀리죠. 시지를 준 건 전식과지 과전법이 아니에요. 고로 3번 틀립니다. 4번 공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품을 기준으로 역분전을 차등 지급하였다. 역분전은 뭐냐? 고려 초기에 전식과 이전에 나왔던 토지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분전이죠. 이건 뭐냐면 고려 아주 초기에 얘기하는 겁니다. 고려 초기에 태조 왕건 때 후삼국 통일할 때 그 역할에 따라 토지를 나눠줬던 제도가 바로 역분전입니다. 그리고 과전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시가와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인 전시가와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토지제도인 과전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아신다면 별 어려움 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더 어려워지면 전시과는 어떻게 변화됐고 과전법은 또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런 문제가 주로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쉬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10번.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것도 빈출사료입니다. 잘 나오는 거라는 얘기죠. 잘 나옵니다, 이것도. 재물은 대체로 생 같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여기는 이제 퍼내면이고, 그 다음에 말라버린다. 내버려두면 말라버린다. 자, 이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의 중요성을 얘기한다? 소비의 중요성. 자, 이거를 우물물에 비유한 분이 있습니다. 우물물에 비유한 실학자가 있는데 그 분이 바로 박제가고, 이 박제가는 실학자 중에 중상학파 실학자입니다. 중상학파 실학자. 자, 인물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어떠한 얘기냐면, 이건 굉장히 빈출사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조선은 유교사예요. 그래서 검약을 강조합니다. 검소하고 절약해야 된다. 근데 박제가는 소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걸 우물물에 비유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물에 있는 물을 우리가 쓰지 않으면 썩어버린다. 근데 계속 퍼내고 먹고 사용하면 더 새로운 깨끗한 물이 계속 올라온다. 고로 소비가 중요하다는 걸 주장한 분이 바로 박제가. 너무나도 유명한 사료입니다. 일단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 박제가를 알았으면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행합일의 이론 체계를 체계화했다. 지행합일은 양명학에 해당합니다. 양명학. 알고 행하는 것이 따로 나눠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양명학을 좀 체계하신 분이 조선 후기의 정제도라는 분이고, 고로 어쨌든 이거는 중사파 실학인데 양명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2번. 화이론적 명분론을 강화하고 성리학을 절대화했다. 용어가 어려운데 화이론적이라는 게 뭐냐? 존화양의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중국을 우러러 보고 이제 우리 주변의 오랑캐들을 한마디로 오랑캐로 바라보는,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성리학만이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노론 중에 굳이 따진다면 호론일까요? 낙론일까요? 자, 우리 예전에 노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호랑논쟁 한 거 잠깐 기억나실 겁니다. 그 호랑논쟁이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한마디로 노론이 있고 이 노론 내부에서 학문적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학문적 논쟁이 뭐냐? 호론과 충청대 호론과 경기 설지만의 낙론이 서로 학문적으로 다투는 걸 얘기하죠. 이때 호론은 어떠한 주장하느냐? 인성과 물성. 이때 호랑 논제의 본질은 그때 얘기 드렸어요. 한마디로 청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다. 그래서 조선이 인이면 물은 청나라일 때 인성과 물성이, 호론은 이론을 주장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마디로 조선이 사람이라면 청나라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짐승으로부터 배울 게 있냐? 말 같지도 않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상으로 바뀐다? 위정척사. 한마디로 해서 바른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킬 위자예요. 바른 것을 지켜. 한마디로 성리학 이런 것들이 바른 거고 나머지 서양의 모든 건 다 사악한 거야. 배척하자. 이런 논쟁이 나오는 거고, 낙론은 뭐냐? 인물성 동론입니다. 인물성 동론. 한마디로 조선과 청나라는 물론 차이가 크지만 근본적인 건 어느 정도 같다. 고로 짐승이 아니라는 얘기죠. 청나라. 그래서 배울 건 배우자는 무슨 사상으로 이어지냐? 북학사상으로 이어지죠. 북학사상. 북학사상 이어지고 이게 보통 중상학파 실학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개화사상으로 또 이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화이론적 명분을 강화하고 성리학을 절대했다. 이건 노론 중에 호론을 뜻합니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자, 그리고 3번.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는 인물성 동론 입장을 보였다. 자, 여기 보시면 낙론은 인물성 동론이다. 자, 인물성 동론에 따라서
그러면 청나라에 좋은 건 배우자 하는 게 무슨 사상이냐? 북학사상이고 이런 북학사상 가진 파를 북학파라고 하고 중상학파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박제가는 중상학파 실학자입니다. 고로 답은 3번이 되죠. 자, 그리고 4번. 농촌사회 모습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려면 경세치용론이었다. 자, 이 경세치용도 실학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실학자를 우리는 또 분류를 좀 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 농사, 토지개혁을 좀 중시했던 중농학파와 그 다음에 상업을 좀 더 중시했던 중상학파로 나누죠. 그리고 중상학파는 다른 말로 북학파라고도 불리우고 그 다음에 중농학파는 경세치용학파라고 불립니다. 치용학파. 그리고 중상학파는 이용, 후생학파라고 불리죠. 자, 고로 여기서는 실학자지만 경세치용을 주장했기 때문에 중농학파 실학자를 얘기하고 박제가는 중상학파 실학자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죠. 자, 이 10번 같은 경우는 실학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호락 논쟁도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실학자를 아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중농학파, 중상학파를 정확하게 좀 분류할 수 있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여러분들이 실학자를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나 거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입니다. 다음 향촌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양반 측의 움직임으로 옳은 것은 지금까지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양반은 새로 성장한 분홍층의 도전을 받았다. 경제력을 갖춘 분홍층은 수령을 중심으로 관원과 결탁하여 향언의 이름을 올린가 하면 향연을 장악하여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다. 분홍층은 종래의 제지사족이 담당하던 정부의 부세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했으며 향임직에 진출하거나 기존 향촌사회과 타협하면서 상당한 지위를 확보하였다. 자, 여러분들 이건 조선 후기에 나타난 모습인데 어떤 거냐? 조선 후기의 여러 가지 농사법의 발전 이런 걸 통해서 부자 농민들이 형성이 돼요. 이걸 분홍층이라고 하고 이 분홍층이 새로 향초에서 세력을 형성한 세력, 신향이라고 합니다. 향촌의 새로운 세력이란 얘기죠. 그럼 종래의 제지사족, 종래의 기존 양반들, 그 땅에 있었던 양반들 뭐가 되냐? 구향이 되죠.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이런 신향과 구향들이 향촌 지배권을 두고 힘을 겨루게 됩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 향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냐? 구향의 승리로 끝납니다. 구향이 대부분 다 이겨버려요. 그러면 이 구향이 이길 수 있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대부분은 이 향전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냐? 신향의 승리로 끝납니다. 신향의 승리. 한마디로 구향은 몰락하고 신향은 뜨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향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 한마디로 관건과의 결탁입니다. 관건과의 결탁. 한마디로 수령들이 신향 편을 드는 거죠. 신향 편을 들고 그 수령을 따르는 이제 서리, 향리나 서리들이 이 신향 편을 들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관건이 신향 편을 들기 때문에 구향은 대부분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포인트 뭐냐? 이런 변화에 대응한 양반층의 움직임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해서 구향이 몰락했다는 얘기고 신향은 상당한 지위를 확보했고 구향은 몰락했다. 그럼 이 구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제 더 이상 향촌에서 세력을 자기 멋대로 못해요. 그래서 향약보다는 왜냐? 향촌을 통제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동네라도 통제하자는 동약을 제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중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문중을 중심으로 하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서원이나 문중의 사후 건립을 굉장히 확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좀 밀리긴 하지만 옛날부터 뼈대 높은 가문이었다. 뼈대 높은 문중이었다. 이걸 강조하죠. 그리고 또 하나 동종마을, 뭐 안동 계시면 안동 계시죠? 동종마을이 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세력 다툼에서 밀렸던 구양들이 향촌에서 그나마 세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움직임이었죠. 자, 그럼 하나 봅시다. 옳은 것은 1번 향도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신앙활동을 하였다. 이 향도라는 건 고려시대부터 발생했던 불교 공동조직입니다. 고로 말이 안 되죠. 자, 2번 양반층의 결속을 위한 납속책 확대 시행을 지지하였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렇게 신양들은 누가 된 거죠? 바로 신양들은 분홍들이 신양으로 많이 편성되는데 이 분홍들이 어떠한 거로 편성이 되냐? 한마디로 납속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납속. 재물 같은 거를 납부를 하면은 이 분홍들 신분을 상승시켜줘요. 고로 새로운 양반이 나오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신양이거든요. 고로 기존 양반들은 이걸 바라질 않았죠. 그래서 지지했다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3번 문중을 중시하고 문중의식을 고양하고 문중서원이나 사후 건립을 확대했다. 3번은 정확하죠. 자, 그리고 4번 향회를 통한 수령권의 견제와 이서층의 통제를 강화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냐? 구양들이 셌을 때는 이 구양들이 모여서 유양수라는 걸 운영했고 수령도 함부로 못했어요. 한마디로 구양들이 파워가 셌을 때는 이건 뭐냐? 구양의 파워가 셌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집안 양반들, 기존 양반들의 세력 때문에 수령도 이 양반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던 설이라든지 향리들도 눈치를 봐야 됐고. 자, 이거는 이 변화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변화 이전. 자,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이렇게 관건과 결탁해서 신양은 이기니까 이 관건, 특히 수령권은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 수령의 밑에 있던 향리들도 또한 백성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자, 이런 것 정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1번은 양반층 움직임을 옳은 것은 향촌을 장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향약보다는 동약을 많이 조직했고 문중 중심을 뭉치게 됐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여러분들이 조선 후기 향촌사의 변화를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자, 이번 강의는 9번, 10번, 11번을 했는데 이 세 문제가 굉장히 다 빈출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9번에 다음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봤을 때 이거는 과정법에 대한 얘기고 전시과 가정법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이 사료 또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신전, 휴량전. 자, 그리고 10번 이 박제가 여기서 이제 중시해야 되는 건 이제 실학자, 그 다음에 중상학파, 중농학파 좀 구분할 수 있는 법, 경세치용, 유용후생 어떻게 나누는지, 그 다음에 여기 호랑논쟁까지 더해져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거를 어느 정도 좀 통합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냐, 알지 못하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풀어줘야지 한 중 정도의 난이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소비의 중요성을 우물물에 비유한 것, 박제가였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료니까 꼭 명심하시도록 하시고 자, 11번 향촌사의 변화.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얘기하는 거죠. 조선 후기에 분홍층이 신양이 돼서 기존의 제지 사족들인 구양과 향촌 운영권 다툼을 벌이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구양은 몰락하고 그 구양들은 과연 어떠한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는지 거기에 대한 거로 이제 3번 답이었죠. 서원이나 사후 건립을 많이 하였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